안녕하세요. 늘찬 목장입니다. 저희 목장이 소를 키우기 시작한 지는 6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한우 72마리로 시작을 해서 2년 뒤에는 140마리, 그리고 또 2년 뒤에는 220마리로 규모를 늘렸고요. 많은 분들이 부푼 꿈을 안고 한우 사육을 시작하는데요. 소를 키우는 게 어릴 때부터의 꿈이셨던 분들도 있고,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와서 소를 키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는 한우 농장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이게 참 모든 분이 잘 되면 좋겠지만 수익은 내지 못하고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빚더미에 앉는 과정은 사실 크게 보면 거의 비슷한 과정을 밟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우 농장을 시작했다가 빚더미에 앉는 현실적인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를 키우려면 처음에는 일단 축사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땅과 축사를 짓는 비용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땅값이랑 건축비만 해도 3, 4억은 그냥 우습죠. 그런데 이런 비용을 농업인에게 2% 금리로 3억까지 대출해주는 후계농 자금이란 게 있어요. 대부분 시작할 때 이 대출을 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출발 시점부터 대출과 함께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저금리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고 축사를 짓고 한우 농장을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농장의 규모화가 많이 돼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그래도 100마리 정도는 키워야지 하면서 최소 100마리 이상 정도의 규모의 축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금으로 번시구, 그러니까 암소 5마리에서 10마리 정도를 사서 넣어요. 자금 여력이 되면 조금 더 많은 마리수를 넣고요. 암소로 번식을 해서 농장의 마리수를 점점 늘려가려는 계획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농장에서 아무리 소를 키워도 나한테 발생하는 수입은 없거든요. 진짜 아예 제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우에 입문하는 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인데요. 돈을 들여서 땅을 사고 축사를 짓고 소 몇 마리를 넣어두면 이제 드디어 내가 소를 키우기 시작했구나. 한시름 놨다. 돈 들어가는 큰일은 해치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돈 들어가는 일이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100마리가 들어가는 축사를 지어놓고 10마리의 소를 사서 넣었다면 번식을 해서 90마리를 더 늘려서 축사에 100마리를 채워야겠죠. 100마리가 안 된다면 못해도 7, 80마리는 채워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리수를 늘리려면 마리수가 늘어나는 만큼 투자금, 그러니까 내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들을 늘리는데 번시구의 사료값도 들어가고 송아지의 사료값도 더 들어가니까요. 결국 그 소를 팔지 않고 내가 마리수를 늘리기 위해 현물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더 들어가서 계속 깔리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를 키우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축사의 소를 충분히 채우고 나서 소를 팔 수 있어야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축사에 소가 꽉 차서 농장이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하면 소를 팔고 싶지 않아도 팔 수밖에 없어요. 축사의 규모는 한정적인데 자꾸 마리수가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한우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10마리, 이렇게 적은 마리수를 대출을 통해 시작을 하면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어찌 2, 30마리까지는 두수를 늘린다고 해도 늘어나는 마리수 때문에 들어가는 사료값이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농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0원인데 사료값이 매달 수백만 원씩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럼 또 자금이 딸려서 소를 팔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수를 늘려나가야 하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소를 팔아야 하는 거죠. 그럼 또 두수를 늘리기 어려워지고 규모 확장에 정체기가 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더 받게 돼요. 실제로 소를 키우면 농업인으로서 저금리 대출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사료자금 대출이라든지 농업운전자금 대출, 농업진흥기금 대출, 이런 대출들이 많아요. 금리도 1에서 2%로 아주 낮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출들은 보통 상환기간이 2년입니다. 처음 받을 때는 당장 사료값에 치이니까 대출을 받아서 이용을 하지만 실제로 2년 뒤에 정책자금으로 받은 몇 천만 원의 대출을 상환할 돈이 갑자기 생겨나 있지는 않죠. 결국 이 돈도 소의 마리수를 늘리는 데 들어가서 돈이 깔려있는 형태니까요. 결국 또 소를 팔지 않으면 대출을 상환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소를 팔 수는 없으니까 이런 정책자금들을 일반 대출로 돌리게 됩니다. 실제로 은행에 가면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은행은 결국 대출금으로 장사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당연히 일반 대출은 정책자금이 아니니까 금리가 최소 2배 이상은 높습니다.
지금 금리는 대략 한 5% 정도 되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를 키우려고 하다가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겁니다. 처음 한우 농장을 시작할 때 받았던 3억, 이 후계농 대출도 결국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어서 5년이 지난 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매달 300만 원 정도씩 갚아나가야 합니다. 소를 10마리 내외로 시작했다고 하면 5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농장을 제대로 굴러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에요. 이게 말이 300만 원이지 여기 내 생활비도 대략 200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 하고 다른 일반 대출의 이자들 그리고 농장 운영에 들어가는 사료값 이렇게 돈들에 치이게 되면 방법도 없습니다. 빚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은 안타깝게도 내 자산들 그러니까 땅과 축사, 소들을 처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한우 농장 운영이라는 사업을 시작해서 실패하고 폐업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과정을 밟아 고생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들에서 한우 농장을 시작하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축사는 임대로 시작하고 겸업은 꼭 하셔야 한다. 그리고 번식 농장보다는 비용 농장을 추천한다 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특히 한우를 키운다면 더욱더요. 빚. 그러니까 대출에 대해서는 일단 단어만 들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1에서 2%대의 정책 자금을 이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해요. 이런 대출들은 농업인에게만 주는 특별한 혜택인데 어찌 보면 그 혜택을 이용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저금리 대출들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대출들은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현금 흐름, 즉 소득을 만들어주는 소에게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건 음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을 사서 그래요. 땅이나 축사, 트랙터와 같은 장비들은 나에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죠.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산다면 결국 대출 이자를 내야 하니까 지출이 생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음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이 자산들을 팔지 않는 이상 대출을 상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자산들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농장들이 빚더미에 앉아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대출을 통해서 소를 사면 이 소들이 나에게 수익을 꾸준히 가져다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월 이자만 잘 내면 되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농장의 마리수가 작다면 무조건 겸업을 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안정적인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면 농업인의 혜택인 1, 2%짜리 저금리 대출을 더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저금리 대출이어도 대출을 받는 것은 위험하다. 대출을 안 받는 게 최고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1, 2%짜리 대출을 받아서 1년에 이 정도 이상의 수익률도 내지 못한다면 그 비즈니스는 어떤 분야의 비즈니스든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한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자본금이 충분해서 빚 없이 현금으로만 농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이 혜택과 같은 대출은 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주변만 둘러봐도 연 3%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처는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정책 자금을 받아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다른 투자처에 넣어두고 이런 정책 자금은 농장 운영에 사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자본을 굴릴 수도 있고 농장도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우 농장을 하면서 평생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확실한 목표를 정해두지 않으면 이 빚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농장이 규모를 10마리 정도로 작게 시작하면 100마리 정도까지 규모를 늘리는 걸 목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결국 100마리를 달성하면 그래도 200마리는 키워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목표를 수정하는 거죠. 이렇게 목표를 내가 확실히 정해두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500마리, 그 다음에는 1000마리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결국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대출은 항상 나를 따라다니게 되고 농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커지긴 하지만 결국 농장의 마리수를 늘리는데 계속 투입돼서 내 삶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 거죠. 물론 목표를 달성하고 그 후에 더 큰 목표를 설정하면서 꾸준히 나아가는 건 되게 멋있는 일이긴 하지만 저는 본인의 삶도 즐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표 지점을 정해두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꼬린 지점에 도달하면 그동안 목표를 위해서 달리느라 신경 쓰지 못했던 가족과의 시간이라던가 나의 건강, 여가 생활이나 내가 좋아하는 일, 나의 행복, 이런 곳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이건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